전 세계 금융 범죄의 현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단 90분 만에 3조 6천억 달러라는 막대한 자산이 시장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의 조정이 아닙니다. 금과 은, 그리고 비트코인과 주식시장을 덮친 거대한 금융 쓰나미가 수천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휩쓸어가며 개인 투자자들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인플레이션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치밀하게 계획된 시나리오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의 모든 법칙이 무너지고 눈앞에 보이는 숫자가 거대 자본의 알고리즘에 의해 조작될 수 있는 위험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먼저 오늘 발생한 충격적인 시장 붕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변동성이 크기로 유명하는 시장은 오늘 하루 만에 7% 넘게 폭락하며 80달러 선이 처참하게 붕괴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자유낙하 수준의 폭락입니다. 금시장 역시 안전지대가 아니었습니다. 이 영상을 분석하는 시점에서 금 가격은 심리적 지지선인 5,000달러를 내어주고 4,980달러 부근까지 밀려났습니다. 가격 차트를 보면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는 듯한 수직 하락세가 뚜렷하며 그동안 쌓아올린 상승분을 단숨에 반납했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전 11시경 시장 전체가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시스템 전체의 붕괴 버튼을 누른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디지털 금이라 불리는 비트코인 역시 이 하락의 소용돌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66,000달러 아래로 떨어졌으며 하락세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듣고 계실 때는 숫자가 더 변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추세는 명확합니다. 이번 폭락으로 인해 금 시장에서만 무려 1조 3,400억 달러가 사라졌고 은 시장에서는 4천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주식 시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S&P 500 지수는 1% 하락하며 6,200억 달러가 날아갔고 나스닥 역시 1.6% 이상 급락하며 6천억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또한 700억 달러가 공중분해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치면 단 한순간에 3조 6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산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동시다발적인 폭락이 발생한 것일까요? 현재로서는 그 누구도 정확한 원인을 단정 지을 수 없지만 몇 가지 강력한 단서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한 자동 매도 주문이 연쇄적으로 촉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갑작스러운 유동성 위기로 인해 현금이 급해진 기관들이 모든 자산을 투매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국채시장에서의 자금 이탈이 이러한 변동성을 부추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원인이 무엇이든 준비되지 않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자산 가치가 급락하는 동안 유일하게 급등한 것은 바로 공포지수입니다. 변동성 지수인 빅스 지수는 15.3%나 급등하며 2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지수가 40포인트에 도달하면 경기 침체로 간주하지만 현재의 상승 속도만으로도 시장 심리가 극도로 불안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폭락 사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동양과 서양 시장 간의 가격 괴리가 비정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하이 시장의 은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하이 은 가격은 88.6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미국 시장 가격인 76달러 수준과 비교하면 평소 5달러 정도였던 가격 차이가 11달러 이상으로 벌어진 것입니다. 이는 서구 시장의 종이 자산 가격은 폭락했지만 동양 시장의 실물 자산 가치는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장이 마감될 때쯤이면 이 가격 차이는 두 자릿수인 10달러 이상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 속 가격과 실제 손에 쥐을 수 있는 실물 가격이 완전히 분리되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러한 기현상은 금과 은의 가격 비율 차트에서도 드러납니다. 단 하루 만에 금 대비 은의 비율이 61에서 64.23으로 급격히 치솟았습니다. 이는 은이 금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을 입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실물 시장으로 눈을 돌려보면 상황은 더욱 기이합니다. 현재 대형 귀금속 중개업체들의 거래 상황을 보면 은을 되팔 때의 가격은 시세보다 6달러에서 8달러 정도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물 은을 구매하려고 한다면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구매 시 붙는 프리미엄, 즉 추가 비용은
온스당 9.69달러에 달합니다. 500온스 이상을 대량 구매하더라도 7.69달러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은을 파는 비용보다 사는 비용이 훨씬 더 비싼 상황입니다. 이것은 종이 시장의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실물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강력하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우리는 이 사태를 단순한 시장 변동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3조 6천억 달러의 증발은 상하이금 거래소가 춘절 연휴로 인해 8일간 문을 닫기 직전에 발생했습니다. 동양의 거대한 매수 세력이 휴장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서구의 금융 세력이 유동성 공백을 노리고 시장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내일 발표될 소비자 물가 지수 데이터를 앞두고 누군가가 미리 정보를 입수하여 선제적으로 움직였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 직전에 이토록 거대한 자금이 움직인다는 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부자 거래와 시장 조작의 냄새가 짙게 배어있는 사건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적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가격을 조작했는지, 그리고 상장 지수 펀드를 이용한 차익 거래가 어떻게 시장을 왜곡시켰는지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폭락 뒤에는 정교하게 설계된 차익 거래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SLV와 같은 은 상장 지수 펀드는 이번 가격 조작의 핵심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현재 SLV는 순자산 가치 대비 상당한 할인율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은 펀드의 가격이 실제 은의 가치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월가의 대형 은행들과 공인 참가자들은 기가 막힌 차익 거래 기회를 포착합니다. 그들은 시장 가격보다 저렴해진 펀드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고 이를 운용사에 반환하여 실물은으로 교환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실물은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과정은 거래량 없이 가격을 인위적으로 짓누르는 고도의 스푸핑 기법과 결합하여 서류상의 은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동시에 실물은을 시장에서 빼돌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더욱 교묘한 것은 이 모든 작전이 실행된 타이밍입니다. 시장 조작 세력들은 상하이 금 거래소가 춘절 연휴를 맞아 8일간 완전히 문을 닫는다는 사실을 정확히 이용했습니다. 중국 시장은 전 세계 금과 은 수요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양의 거대한 매수 세력이 휴장으로 인해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사라지면 유동성의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서구의 투기 세력들은 이 기간 동안 동양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기에 마음 놓고 종이 시장에 매도 폭탄을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달력에 미리 표시된 날짜에 맞춰 실행된 금융전쟁의 전술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상하이 거래소가 휴장할 때마다 서구 시장에서 귀금속 가격이 인위적으로 억눌리는 패턴이 반복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의 관점에서도 이번 폭락은 사전에 예견된 시나리오였습니다. 차트상에서 150시간 지수 이동 평균선은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가격이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주저앉는 순간 컴퓨터 알고리즘들은 이를 구조적 약세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지지선이라고 믿었던 74달러 선이 위협받자 수많은 자동 매매 프로그램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손절매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감정이 배제된 기계적인 매도세였으며 가격 하락이 또 다른 매도를 부르는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74달러라는 방어선이 무너진다면 다음 지지선은 64달러까지 열려 있다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했고 이는 하락 속도를 가속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종이 가격의 폭락과 실물 시장의 반응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구의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은 가격이 75달러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있지만 상하이 시장에서의 프리미엄은 오히려 7달러에서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실물을 원하는 진짜 구매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금속을 확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종이 계약을 거래하는 투기꾼들은 가격을 낮추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시장의 괴리가 커질수록 현재의 가격 구조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종이 시장의 가격 결정 메커니즘은 금이 가고 있으며 실물 공급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가격만 억지로 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가올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왜 이렇게 과민 반응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플레이션 수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귀금속 가격은 다시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대 세력들은 그 상승세가 시작되기 전에 가격을 최대한 낮추어 저가의 물량을 매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낮게 나온다면 디플레이션 공포를 조장하여 추가적인 하락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현재의 변동성은 개미 투자자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흔들기 전략의 일환입니다. 제임스 터크와 같은 전설적인 분석가들이 다가오는 3월에 은시장에서 역사적인 숏 스퀴즈, 즉 공매도 세력의 파산과 가격 폭등이 일어날 가능성을 경고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조작과 단기적인 가격 변동 너머에는 훨씬 더 심각하고 근본적인 위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달러 패권의 심장부인 포트 녹스의 금 보유고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시장에서는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금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다른 곳으로 대여되었을 것이라는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을 가진 자가 규칙을 만든다는 오래된 격언이 있습니다. 만약 포트 녹스의 금고가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달러에 대한 신뢰는 그 즉시 붕괴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독립적인 감사를 받지 않은 이 거대한 금고는 현재 미국 경제의 가장 불투명한 영역 중 하나입니다. 루머가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종이 금과 은 시장의 가격 누르기는 실제 금속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한 필사적인 연막 작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미국의 내부에서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달러 시스템에 대한 불신은 이제 개별 주 정부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는 최근 독자적인 금과 은 주화를 발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념주화가 아니라 주민들이 은퇴 연금 계좌나 개인 퇴직 계좌를 통해 실물 금과 은을 보유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통화 시스템의 구축을 의미합니다. 텍사스뿐만 아니라 플로리다 등 다른 주들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주정부 차원에서 연방준비제도의 법정 화폐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근본 위제로의 회귀를 준비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종이돈이 아닌 실물 자산만이 진정한 부를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이 미국 본토 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은 더욱 노골적입니다. 2020년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을 사들인 국가들의 명단을 살펴보면 미국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그 자리는 브릭스 가입국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무려 357톤의 금을 매입하며 세계 최대의 금 구매국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뒤를 이어 폴란드가 314톤, 튀르키예가 251톤, 인도가 245톤을 사들였습니다. 브라질 또한 105톤을 매집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통화의 가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이 명단 어디에도 없습니다. 미국은 금 대신 국채라는 빈문서를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세계 경제의 판도가 서양에서 동양으로 그리고 종이 자산에서 실물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필리핀과 같은 일부 국가들이 금을 매도하고 있지만 거대한 흐름은 여전히 강력한 매수세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이 95%에 육박하고 정치적 기능 장애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는 더 이상 달러만을 안전자산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세계 불확실성 지수는 팬데믹 당시의 고점을 이미 2배나 넘어섰습니다. 사람들은 전염병이 돌던 시기보다 지금의 경제 상황을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구매력의 상실,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이 겹치면서 불확실성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다시 미국 달러 결제 시스템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일부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그 조건은 매우 까다로울 것입니다. 에너지 자원과 원자재에 대한 공동 투자, 그리고 부채 문제의 해결 없이는 진정한 협력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종이 화폐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빚을 갚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찍어내야 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여러분이 가진 현금의 가치를 희석시킵니다. 텍사스가 자체 통화를 만들고 중국과 인도가 금을 사모으는 이유는 바로 이 피할 수 없는 화폐 가치 하락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왜 이러한 인위적인 가격 통제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자유시장의 힘이 결국 승리하게 되는지 밀턴 프리드먼의 통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밀턴 프리드먼의 펜슬 이야기, 즉 연필 한 자루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시장 경제의 위대함과 정부 개입의 한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사람도 혼자서는 연필 한 자루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워싱턴주에서 베어낸 나무와 남아메리카 광산에서 채굴된 흑연,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온 고무와 이름 모를 곳에서 온 접착제까지 수천 명의 노력이 모여야만 비로소 연필이 탄생합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종교를 믿으며 평생 만날 일조차 없는 사람들이 오직 가격이라는 신호 하나만으로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이 작은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시장이 만들어내는 평화와 번영의 기적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고 화폐를 무분별하게 찍어내는 순간 이 조화로운 시스템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치료하기 위해 가격 통제라는 잘못된 처방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드먼은 이를 끓는 주전자 뚜껑을 벽돌로 누르는 행위에 비유했습니다. 불을 끄지 않고 뚜껑만 억지로 누른다면 결국 압력을 견디지 못한 주전자는 폭발하고 말 것입니다.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을 정지하고 임금과 가격을 동결했을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물가가 잡히는 듯 보였지만 곧이어 두 자릿수의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미국 경제를 덮쳤습니다. 2000년 전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 역시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고 로마 제국의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정치인들은 배우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시장의 왜곡과 조작 역시 언젠가는 폭발할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현재의 금융 시스템은 공정한 경쟁의 장이 아닙니다. 정부는 부채를 늘리고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내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고 그 비용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전가됩니다. 구매력은 소리 소문 없이 도둑맞고 있으며 중산층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의 가치가 매일 줄어드는 세상에서 화폐는 더 이상 부를 저장하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셧다운 위기가 반복되고 정치적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빚으로 지탱되는 경제는 영원할 수 없으며 그 한계점에 다다를 때마다 우리는 더 큰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의 가장 위험한 생각은 은행에 넣어둔 돈이나 증권 계좌의 숫자가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베일인 제도는 은행이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예금자의 돈을 강제로 자본 확충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모은 은퇴 자금과 연금 계좌 역시 안전하지 않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정부는 언제든지 긴급 조치라는 명분으로 여러분의 자산에 손을 댈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금과 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실물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단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갚아야 할 빈 문서에 불과합니다. 금융기관들이 파산하거나 거래소가 문을 닫는 순간 여러분이 가진 종이 자산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PFG 같은 선물 거래 회사가 파산했을 때 고객들의 현금 자산까지 동결되고 사라진 사례가 있습니다. 복잡한 파생 상품과 레버리지가 얽히고 설킨 현대 금융 시스템에서 내가 가진 것의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물 자산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금과 은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며 그 누구의 부채도 아닙니다. 전기 자동차와 태양광 패널,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은의 산업적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은 이미 6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채굴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이 시장의 가격은 여전히 낮게 억눌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장의 왜곡은 우리에게 위기가 아닌 기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트레이더라면 지금의 변동성은 계좌를 깡통으로 만들 수 있는 지뢰밭입니다. 하지만 실물 자산을 모으는 장기 투자자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가격이 폭락할 때야말로 헐값에 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최고의 세일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월가의 은행들이 종이은 가격을 떨어뜨릴 때 그들은 여러분이 공포에 질려 실물을 내다 팔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 그들의 게임에 말려들지 마십시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전략은 정액 적립식 투자, 즉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입니다. 시장의 등락을 예측하려 하지 말고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꾸준히 실물을 사 모으십시오. 5년이나 10년 혹은 20년 뒤를 내다보고 자산을 묻어두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화폐 시스템의 붕괴로부터 내 가족의 부를 지키는 보험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금고에 보관하고 있거나 손에 쥐고 있는 금과 은만이 진정한 소유권을 보장합니다. 은행이나 거래소에 맡겨진 숫자는 위기 상황에서 언제든 동결되거나 사라질 수 있는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레버리지가 극도로 높은 시장 상황에서는 거래 상대방의 파산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실물 인도를 받지 않는 종이 금이나 종이 은 투자는 지양해야 하며 반드시 여러분의 통제하에 있는 자산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3조 6천억 달러가 증발했지만 은의 물리적 공급 부족이라는 펀더멘털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도는 여전히 전 세계 은 공급량의 25%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춘절 연휴 전부터 기록적인 백워데이션 상태를 보이며 현물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텍사스주는 주정부 차원에서 금과 은을 화폐로 인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은 종이 시장의 가격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가격이 오르건 내리건 산업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채굴 공급은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단기적인 조작은 장기적인 수급 불균형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텔레비전 뉴스나 주류 언론의 전문가들이 하는 말보다 중앙은행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들은 금을 팔지 않고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가올 화폐 개혁과 경제 위기를 알고 있으며 조용히 실물 자산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들과 같은 편에 서야 합니다. 공포에 휩쓸려 소중한 자산을 헐값에 넘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과 같은 조정장을 이용하여 더 많은 실물을 확보하십시오. 역사는 언제나 준비된 자들의 편이었습니다. 종이 돈의 환상에서 깨어나 진짜 돈인 금과 은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단단히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소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보는 해안을 가지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투자가 결실을 맺기를 기원합니다.